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이핀공구 광개토대왕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잎이 울린 장수왕의 남진 이야기입니다. 475년 고구려 3만 기병이 한강을 건너 백제 수도를 함락시켰습니다. 백제 계로왕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 처형당했는데요.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백제는 대읍을 잃고 남쪽 웅진으로 황급히 달아나야 했습니다. 한반도 중심 한강이 그날부터 고구려의 강이 되었거든요. 이 모든 일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장수왕이었는데요. 그는 즉위 15년째 되던 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기존 도읍 국내성을 버리고 남쪽 평양으로 내려간 거였죠. 그런데 천도라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결정은 아니거든요. 수백 년 쌓아온 도읍을 버린다는 건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귀족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백성들 삶도 통째로 옮겨야 했고요. 그런데도 장수왕은 평양 천도를 밀어붙였는데요. 왜였을까요? 이 결정 안에는 고구려의 큰 그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국내성은 압록강 중류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방어에는 유리했지만 농경지가 좁고 인구를 키우기 어려웠죠. 반면 평양 일대는 대동강 유역의 넓은 평야 지대였고요. 곡식이 풍부하게 나오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서해로 통하는 백길까지 열려 있어 무역에도 유리했죠. 장수왕은 이런 평양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봤는데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제국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거든요. 북쪽 만주를 지키는 나라에서 남쪽으로 뻗는 나라로 바뀐 셈이죠. 그래서 427년 마침내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수백 년 간직해온 국내성을 뒤로하고 떠난 큰 결단이었는데요. 이 한 번의 천도가 한반도 전체의 판도를 흔들기 시작했죠. 평양으로 옮긴 뒤 장수왕의 시선은 곧장 남쪽을 향했는데요. 그 시선의 끝에는 한강 유역과 백제, 신라가 자리 잡고 있었죠. 한강은 그저 큰 강이 아니라 한반도의 심장 같은 땅이었거든요. 넓은 평야와 백길, 사람과 물자가 모두 모이는 요지였습니다. 이 한강을 누가 쥐느냐가 곧 한반도 패권의 문제였는데요. 당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는 바로 백제였죠. 백제는 한강을 기반으로 바다 건너외 중국 남조와도 교류했고요. 한강이라는 자산 위에서 상당한 번영을 누리던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백제 앞에 평양으로 내려온 고구려가 버티고 선 거였죠. 두 나라의 충돌은 시간 문제였고 이미 불씨는 곳곳에 있었는데요. 장수왕은 곧장 군대를 보내 정면으로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대신 백제 내부를 흔드는 길고 치밀한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삼국사기에는 도림이라는 승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장수왕이 그를 백제로 보냈다는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림은 바둑의 고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백제로 망명한 척 계로왕에게 접근했는데요. 바둑을 좋아하던 계로왕은 그를 곁에 두게 됩니다. 도림은 왕의 신임을 얻으며 조용히 속삭였거든요. 백제는 큰 나라이니 위엄을 갖춰야 한다고 했죠. 거대한 성벽과 화려한 궁궐을 지어야 한다고 권했고요. 왕릉도 새로 단장하고 강둑도 쌓으라고 부추겼습니다. 계로왕은 그 말에 솔깃해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였죠. 백제의 국고는 빠르게 비어갔고 백성은 지쳐갔는데요. 그 사이 도림은 백제의 모든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거든요. 도림은 임무를 마치고 조용히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가져온 보고서를 본 장수왕은 결단을 내렸죠. 475년 가을 고구려 3만 대군이 남쪽으로 움직였는데요. 장수왕이 직접 군을 이끌고 한강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백제는 뒤늦게 군대를 모았지만 이미 늦었거든요. 공사로 지친 백성들은 무기를 들 힘조차 없었죠. 고구려군은 단숨에 한성의 외성을 무너뜨렸는데요. 이어 내성까지 포위해 백제 왕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계로왕은 소수 측근과 함께 성을 빠져나가려 했거든요. 그러나 고구려 기병에게 곧바로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압송된 계로왕은 아차산 아래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처형을 집행한 자는 백제에서 망명한 재증걸루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계로왕 앞에서 3번 절한 뒤 곧장 얼굴에 침을 뱉었거든요. 한나라의 왕이 옛 신하의 손에 목이 베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제 건국 이래 왕이 적국에게 처형된 첫 사례로 기록됐는데요. 한성은 불탔고 왕족과 백성 8,000명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백제는 수도를 잃고 남쪽 옹진으로 황급히 도망쳐야 했습니다. 개국 이래 493년간 지켜온 한강 유역이 이때 통째로 넘어갔죠. 장수왕은 그 자리에 곧바로 9년을 설치하고 직접 통치했고요. 한반도 중부의 곡창과 철산지를 단숨에 손에 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장수왕의 남진은 단순한 정복 욕심이 아니었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북쪽에선 부기가 강성해져 만주 방면 압박이 거세지던 때였죠. 고구려는 북방 전선을 외교로 묶고 남쪽에서 활로를 찾았습니다. 한강 유역은 그 활로의 핵심 자원이자 보급선이었던 셈인데요. 이 판단의 흔적이 지금도 충북 충주 중원 비문에 남아 있습니다. 5세기 고구려가 남한강 일대까지 통치했음을 보여주는 비석이거든요. 한반도 안에 남은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비문 속 고구려는 신라 왕에게 의복을 내려준 상국으로 등장하죠. 남진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질서 재편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비문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당시 국제 질서의 증거물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장수왕의 남진은 백제만 겨냥한 단순 공격이 아니었거든요. 신라와 백제, 가야까지 묶어 관리하려는 거대한 구상이었죠. 한강 유역을 차지한 고구려는 곧장 남쪽 외교에 나섰는데요. 신라는 사신을 보내 우호 관계를 다지려 시도했고요. 백제에는 압박을 가해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가야 지역에도 영향력을 뻗쳐 남부 교역로를 노렸는데요. 한반도 전체가 사실상 고구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셈이었죠. 장수왕의 남진은 정복이 아닌 질서 구축에 가까웠던 겁니다. 이 질서는 장수왕 사후에도 한동안 유지되었는데요. 문자면광 때까지 고구려는 한반도 패권국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신라가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백제 또한 무령왕 시기에 국력을 회복해 나갔고요. 결국 6세기 중반 한강 유역은 신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장수왕이 세운 남진 질서가 100년 만에 흔들린 것이죠. 하지만 평양 천도라는 결정 자체는 끝까지 살아남았는데요. 고구려는 멸망 직전까지 평양을 중심 수도로 유지했거든요. 그만큼 평양은 장수왕이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이었습니다. 이 평양 중심의 고구려는 동아시아 최강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수나라와 당나라가 차례로 고구려를 노렸는데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평양성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수양제 173만 대군도 평양 앞에서 무너졌는데요. 당태종의 친정군 역시 안시성에서 발이 묶였죠. 이 모든 방어선의 중심축은 결국 평양이었습니다. 장수왕이 옮긴 도시가 제국의 심장이 된 셈인데요. 남진을 위한 거점이 곧 방어의 거점이 된 거였죠. 오늘날 평양에는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안악궁터와 대성산성이 그 증거로 남아 있거든요. 거대한 궁궐터의 규모는 당대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죠. 고구려 고분벽화 또한 평양 인근에 집중 분포하는데요. 이는 평양이 정치문화 중심지였다는 직접 증거입니다. 장수왕의 결단이 250년 제국 운명을 결정한 셈이었죠. 수도 하나를 옮긴 선택이 동아시아 판도를 바꾼 건데요. 평양은 이후로도 1000년 넘게 한반도 중심으로 남았죠. 그리고 이 제국을 무너뜨리려 113만 대군이 움직입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